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공급망 구조가 좀 변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철강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됐습니다. 상대국이 어떤 보복을 하든 신경 쓰지 않겠다며 제 갈 길만 가는 트럼프. 부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해 봅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놓고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부산 기장의 해수 담수화 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봅니다. 심층토론, 오늘은 트럼프와 부산경제 토론합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김영재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영태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림 보면서 이 정부의 주요 정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가지고 주요 정책을 한번 설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리프입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서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화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 인하죠.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강화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 이민 억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한, 배제가 되어지는 형태의 그림으로 정책이 추진이 되어질 것 같고,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의 마감입니다. 이래서 글로벌 리더가 거래 기반을 동맹관계로서의 의미로 이끌어 나갈 형태가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석 연료의 관련 사업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친환경 정책이 후퇴가 되어지는 것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주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의 이제 배경이 무엇인가? 이 배경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몰락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 보겠다, 이런 게 깔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정말 장기간 대외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적자입니다. 지금도 적자이고요. 이 적자를 해소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목표 또는 수단의 슬로건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우선주의, 또 다른 말로 마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 아마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주요 정책 또는 배경,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가 딱 짚어야 될 게 바로 관세 정책이죠. 벌써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5%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세를 매겨놓고 있는데, 현재 상황하고 그다음에 누구에게 과연 피해가 클지, 이런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금 상당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저는 관세의 충격을 보고요. 사실 미국이 이제 충격을 2008년도도 크게 줬죠. 글로벌 금융위기, 거의 못지않는 충격인데요. 지금 바로 미국 위에 있는 국가가 카나다고 아래에 있는 국가가 멕시코인데, 그 두 나라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했고요. 다행스럽게 한 달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10% 매기겠다. 그래서 중국은 바로 보복 관세로 들어갔죠. 차등적으로 10%, 15%. 뿐만 아니고 중국은 카드가 많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저 주요 광물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겠다. 그리고 중국이 진출한 미국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건대는 WTO의 국제무역기구라 그러죠.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게 상황이고요. 제가 보건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상대국들이 다소 피해를 보지만은 중장기 측면에서는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국가들이 위축당하는 경제가 아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상호 관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상호 관세 부분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 상호 관세, 쉽게 이야기하면 파트너 국가에서 10%의 관세를 부과를 하면 자국에서도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그림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지면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죠. 지금 당장은 미국의 리쇼링으로 인해서 취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정적으로 미국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그려지면서, 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중국이 지금 미국 수출량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형태의 그림이다 보니 중국에 만약에 그 관세가 부과되어졌을 경우에는 상호 관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가장 큰 피해는 중국에서 입을 것 같습니다. 철강 이미 25%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와 자동차에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정 산업에 미치는 효과 이상의 효과.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사회자 말씀하셨지만은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네. 나아가서는 반도체 모든 부분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죠.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수출입 하는데 관세가 예를 들어서 10% 또는 뭐 그 보편 관세라든지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저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단적인 예로 이미 어떻습니까?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특정 산업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철강 산업이 가장 지금 많은 위험을 받을 확률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일기 때도 역시 철강 부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한 15% 정도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형태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강 부분이 아마 굉장히 많이 산업 부분에서는 많은 좀 위험이 도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래서 이 자동차는 현대차하고 기아 자동차의 수출 물량이 굉장히 지금 미국 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점하고 있는 형태의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만약에 높여서 수출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 내에 계시는 소비자들께서 3,000불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을 해서 자동차를 구매를 해야 하다 보니 이 경우에도 역시 미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 수출되어지는 현대차 자동차 쪽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형태의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님이 일기 때의 관세 정책의 영향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2017년 1월에 일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해서 4년 동안 관세 정책을 폈는데 한국에 미친 영향도 그렇지만 미리 좀 부산도 그때 당시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2017년도죠. 네네. 그러니까 일기 때 뭐 똑같이 이제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었는데 그때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관세는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면하는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많이 줄였었죠. 일종의 이제 그 쿼터제라 그러죠. 쿼터를 했었는데 그런 결과로 부산의 뭡니까 대미 철강 수출액이 크게 줄었죠. 네네. 첫해 연도에 5.8% 줄었었고요.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한 뭐 40억 달러 근처였었는데 2020년에는 무려 절반 이하로 17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나타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산업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철강뿐만 아니라 또 가공된 상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트럼프 일기일 때 부산의 전체 경제 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경제 성장률은 3% 이상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2% 이하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어진다면 아마 일기 때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쟁점과 관련해가지고 부산 상공회의소가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림 보면서 김 교수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림을 보면 이제 트럼프와 지역 경제에 영향되어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관세인데 보편 관세, 기본 관세입니다. 보편적으로 10%에서 20% 관세를 매기겠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최소 10%, 20%.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미국에 수출한 품이 뭐 철강이란 자동차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미국과도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지만 중국과도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네. 뿐만 아니라 제3위 시장에서 즉 미국에서 또 중국과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산 경제에 불리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지역에 있는 상당수 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80% 이상이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과를 보면은요. 부산 지역 기업인들의 82%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결과하고 또 과연 어느 업종이 가장 타격이 클지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보죠. 철강하고 아까 자동차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또 우리 항만을 가지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류
업종에서 또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부산항을 기항하는 선박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운영사들도 굉장히 많은 지금 이제 물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많은 위험에 지금 이제 봉착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 항만과 관련되어진 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또 물류업체들, 중소물류업체들이 물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 물량들을 지금 소화를 못 해내는 경태의 그림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임이 인상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중소하주들한테도 도움을 지금 현재 주지 못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계엄 정국이다가 보니까 안 그래도 환율 시장이 불안한데 기업의 부담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불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환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하죠. 네. 정말 중요하죠. 네. 예, 개방 경제 또는 글로벌 경제에서 아마 환율은 금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대외적도 높고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환율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고환율 상황이죠. 그럼 이와 같은 환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지자체가 좀 해줘야 되고요. 특히 사실 오래전 일이죠. 이와 같이 개별 기업이 그 위험을 좀 이렇게 줄여보고자 노력했던 것이 키코 문제입니다. 네, 네. 키코라는 상품을 만들어냈었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 중앙정부가 좀 노력해야 되고요. 지자체가 좀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추가를 해서 저는 거기 우리 부산이나 중앙정부에서 긴급 자금을 조금 조달을 해줘야 되는 형태의 긴급 그림이다. 자금 조달. 네, 그래서 네. 운용 자금을 좀 조달을 해줘야지만이 이 중소기업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100대 기업이 없는 부산으로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긴급 운용 자금 일단 먼저 좀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환율이 지금 완불당 1,450원 기준으로 지금 이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450원이라 그러면 중소기업 업체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금 이제 환율이다 보니 이 환율이 지금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이 시장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해서 한 60억 불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이제 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거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환율 부분을 잡지 않으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불안한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수 기반 산업을 좀 육성을 먼저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신성장의 동력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활로 지원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가능한 것은 AI, 디지털화 이걸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자, 부산의 주력 산업 누가 뭐래도 자동차와 철강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산업이 받게 될 영향 좀 심도 있게 한번 박 교수님 짚어봐 주시죠.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는 건 많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내 시장에 저희들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될 때 봐보면 전기차 구매자들한테 7,500불 정도를 지금 공제를 해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7,500불을 지급해 주는 걸 지금 스탑핑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다 보니 이렇게 되어지면 전기차를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굉장히 많이 클로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전기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힘든 시기를 아마 맞게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수출입 물량이 줄어들면은 물류업계 타격도 심해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예,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최근에 자료를 보면은 그 지지난해 2023년 같은 경우는 항만 물류 산업이 지역의 GRDP 성장을 견인했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가 간의 교육이 이렇게 위축하게 되면 물류가 줄어들거든요. 그런 오히려 항만 물류 산업이
오히려 지역 경제 성장을 발목을 잡는 그런 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분석 중에 하나가 조선업은 네. 오히려 호재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있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호황을 맞을 확률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해군 함정들을 지금 현재 리페어하는 형태로 벌써 하나오션과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MRO 사업이 굉장히 아마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해군의 해군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정강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견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형태의 그림이다 보니 함정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결국 신조선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뛰어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지금 현재 주문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해군이 새로운 함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업은 호황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인데 일단 그 말씀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부산에 주는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동의도 하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단 그것을 좀 지렛대로 활용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가 경제 안보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경제적인 이슈를 안보 이슈와 연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군함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안보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수리조선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미 동맹과 연계했어서 그 관세 폭탄의 후폭풍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수출입에 의존하는 산업보다 좀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좀 말은 쉬워 보이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두 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런 내수 기반 산업을 좀 육성을 먼저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신성장의 동력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수 기반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뭐 수출입 산업에 다각화했다는 일련의 그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수 기반의 산업을 조금 확장시키는 것이 아마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수 기반 산업의 핵심이 제가 생각해 보면은 서비스 산업입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 투자를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그 부산시가 매 5년마다 전략 산업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심, 투자를 좀 집중해야 되는데 부산은 다행스럽게 그 관광 컨벤션, 마이스 산업에 비교적 좀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과 컨벤션을 그 중심으로 하는 마이스 산업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정말 이런 그 관세에 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이런 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분야별로 현 상황에 맞게끔 맞춤 지원을 하겠다. 늘 듣던 얘기 같기도 하고요. 뭐 좀 실질적인 어떤 시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최근 들어서 부산시에서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비상경제 대책위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맞춤식 지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실행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보가 서로 미스매치 되는 거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재원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전적으로 엄격한 심사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사후적으로 해당 재원이라든지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줘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맞춤식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춤 지원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부분에 어느 산업을 저희들이 이제 실렉션하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이 지금 철강 산업에 맞추겠다,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에 맞추겠다, 아니면 뭐 선박 산업에 맞추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재원을 산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지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되어져 있는 재원을 가지고 맞춤형으로 재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산시에 지금 이제 재원을 가지고 힘들다라고 그러면 이제 정부로부터 갖고 와야 되는 형태의 그림인데 그것도 저는 먼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산업을 먼저 즉 선정을 할 것인가가 먼저 그림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림이 먼저 조금 결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지원의 예산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꼭 당연히 뭐 필요할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충분히 잘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원했을 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금년 초에
그 중앙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니까 부산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에 그 이미 지정된 기회발전 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발전 특구에 중앙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정 지원, 금융 지원, 세제까지. 그리고 이걸 부산시는 이미 그 부산에 3개 기회발전 특구가 있습니다.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 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 숙박 쿠폰을 준다든지 또 부산에 이미 뭡니까 관광자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중앙 재원을 부산으로 가져와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한국은행을 통한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저희들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긴급 자금을 조금 융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자금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캐시를 먼저 좀 확보를 하는 전략을 먼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게 역시 부산의 경제 상황이죠. 현재 부산 경제 상황이 어떤지,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힘든 것도 힘들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경제 전반적인 거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부산 경제는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박 교수님이 100개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네. 큰 기업이 없다는 뜻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그 어떤 충격에 그걸 흡수하고 완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사실 제가 만나본 많은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상품이 있는데 판로가 없습니다. 이 판로 지원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가능한 것은 AI, 디지털화 이걸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또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부산 경제를 좀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김 교수님 의견도 100%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이 경제가 잘 되어지려면 사실은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야 됩니다. 380만에서 330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고요. 인구 문제가 지금 이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부산은 산업 정책 마찬가지고 산업이 전체 아마 활성화를 다시 활성화가 되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지금 봐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청년 지원 정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려고 노력들은 하고 있으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전부 다 외부로 지금 이제 빠져나가고 있어요. 서울 경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소위 말하는 생산 인구인 이 청장년층이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부산의 산업 만약에 이 정책이 활성화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지금 이제 이 산업 정책보다도 인구 정책을 먼저 조금 고민을 해야지만이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지금 마지막으로 또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하셨죠. 네, 그림 보면서 박 교수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통상 쪽입니다. 그래서 이 딴 것보다도 미국 무역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에너지 부분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어질 거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만은 청정 에너지는 불확실성이 높아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첨단 산업 부분에서는 대미 투자 기업들이 계속해서 불안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특히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금융시장입니다. 순수출은 감소가 계속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0억 불 정도 10% 관세가 부과가 되어졌을 때 우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인데요. 우리 아마 지금 논의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남북 관계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불확실성이 아마 계속해서 고조가 되어질 확률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97년, 98년도 위기가 크게 있었고요. 또 2008년, 9년도 위기가 크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가 있다. 이런 강한 믿음, 이 강한 믿음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 지역의 다양한 현안 관련 토론해 봅니다. 부산시의회 서지원 의원, 송호연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부산항만공사 명칭 관련 논란입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4년 부산 시민들의 염원으로 설립돼 20년이 넘은 부산항만공사. 북항과 신항, 감천항 등 모두 6개 항을 품은 부산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최근 명칭을 부산 경남 항만공사로 바꾸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해 신항이 부산과 경남에 걸쳐 있고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다는 등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이 같은 부산 경남 간 논쟁은 계속돼 왔습니다. 2006년에는 개장한 신항의 이름을 두고 부산시는 부산 신항을, 경남도는 진해 신항을 내세웠고 부산항 신항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2020년엔 부산항 제2신항에 대해서도 신경전이 벌어졌고 결국 진해 신항으로 결정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세계 2위 환적 항만인 부산항을 운영하는 기관의 명칭은 세계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명칭 논쟁은 지금 치열한 국제 물류 항만 경쟁에 아주 바보스럽고 부산 경남이 다 공면하는 길입니다. 부산 시민 승인 없이는 명칭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실 부산항만공사 소식은 처음 다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부산항만공사 어떤 기관인지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네, 부산항만공사는 이제 BPA라고 이제 많이 불리고 있지요. 이제 해양수산부의 산업 공공기관으로 이제 2004년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 산업 공공기관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인데요. 이제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이자 그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 이제 굉장히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브랜드 평판에서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자산 가치는 7조 5천억 원 정도 규모에다가 연간 예산은 1조가 넘는 1조 4천억 원 정도로 계속해서 수익도 창출을 하고 큰 항만 처리에 대한 대표적인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부산항만공사 명칭이 20년 이렇게 사용이 되어 왔는데 경남을 추가해서 부산 경남 항만공사로 바꾸자 이런 건데 이유가 있겠죠? 예, 최근 창원시 국회의원께서 이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진해 신항이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선적하는 이제 선적 수량의 절반 이상이 또 이제 경남으로 지금 이전하는 그런 현상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 경남 쪽에서 명칭을 부산 경남 항만공사로 바꾸자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유권 해석에 따라서 부산 신항이 부산 전반적인 이제 그 하위항 개념으로 이제 진해 신항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불가하다 이런 판결을 받은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왜 경남을 넣자고 하는 건지 한 번 더 짚어보죠. 지리적 분포라는 부분을 표면적으로는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매력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44조 원입니다. 네. 국내 해운 항만 산업 중에서 총 매출액의 거의 73%의 규모에 육박하는 그런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해운 항만 산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해양 수도, 해양 도시 그리고 항만 물류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표적인 기관인 만큼 경남의 입장에서도 신항이 있는지라 이제 그러한 매력적인 부분을 함께 좀 나누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좀 승화시키는 부분에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뭐 민간 기업으로 봤을 때도 다른 지역에 뭐 브랜치를 내거나 분점을 낸다라고 해서 명칭을 바꾸거나 지역의 이름을 넣지 않듯이 이 부산항만공사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만들어졌을 때부터 부산항만공사라는 독보적인 브랜드로 이제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름이 바뀌게 되면은 항만위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항만위원회 이제 추천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예, 단순히 저 이름만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항만공사에 이제 최고 의결 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 항만위원회라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항만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접 시도가 균등한 수로 이제 항만위원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가 4명의 항만위원을 추천을 하고 부산시가 2명 그리고 경남도가 1명 이렇게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수를 지금 부산과 경남이 동일한 수로 지금 추천하자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논쟁이 필요한 부분들인지는 한번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당연히 바꿀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 좀 요구가 좀 그릇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부산 시민과 이제 부산시에서는 좀 우려 섞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부산 시민들의 염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설립이 된 공공기관이고, 그리고 거의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산항만공사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독보적인 브랜드가 구축이 되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BPA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한 지금에서 굳이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혼란을 야기를 하거나 행정상으로 더 필요한 절차들을 늘리는 부분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더해서 이렇게 좀 독보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명칭이 혼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서는 오히려 부산항의 위상이 좀 추락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함께 있고요. 지금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개항과 좀 발맞춰서 또 유비쿼터스로서의 이제 신항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데, 보다 더 해운 항만의 경쟁력으로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야지 명칭에 대한 논란은 좀 소비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인데 두 분이 짧게 말씀 좀 해주시죠. 부산항에 이제 연관된 산업들의 90%가 이제 부산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항 연관 산업의 소재지의 88%가 이제 부산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의 89% 거의 90% 가까운 매출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89%가 이제 또 부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나오는 것들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해수부 또한 최근 2월 5일 날 공식 입장을 통해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제 공급망의 이제 변동성이 심하고 글로벌 선사들 간의 이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금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는 지금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그 관문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항에 대한 그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루트도 이제는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 부산항이 국제 물류망의 중심에 설 수도 있는 시대가 도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 해운 항만업에 대한 국가적 경쟁력으로 이 부분을 보고 지역에 대한 이기주의보다는 국가 전체의 문제로 함께 좀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위로 잡초가 무성하고 파이프는 손만 대도 부서질 듯 녹슬었습니다. 바닷물을 정수해 하루 4만 5천 톤의 식수를 공급하겠다며 야심차게 지은 부산기장 해양정수센터. 지난 2014년 완공된 이 건물은 현재까지 11년째 미등기 상태입니다. 무려 2천억 원이나 투입된 이 시설을 실제 가동해 본 건 2018년까지 테스트 운행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용도가 공업용수 공급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지어진 지 11년 만인 최근 준공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설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막대한 관리비에다 공급 비용이 톤당 1,700원으로 일반 공업용수보다도 4배나 비싸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이 시설을 누가 소유하느냐를 두고 부산시와 환경부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설물 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소유권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환경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운영이 장기간 안 됐던 그런 시설이고 이제 좀 준공 처리가 오랜 기간 지나서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어떤 결정보다는 논의를 좀 거치지 않을까. 해수 담수화 시설 활용 방안을 다룬 부산시의 연구 용역 결과가 오는 4월 나올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소유권을 갖게 될 기관은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매년 관리비로만 7억 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상에도 나왔지만 부산 기장에 있는 시설이고요. 정식 명칭이 부산기장 해양정수센터더라고요. 식수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식수 문제 때문에 처음에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2014년도 8월 달에 이제 준공을 해서 부산 기장군 대변리에 이 해수 담수화 시설이 이제 들어서게 됐습니다. 바닷물을 여과해서 식수로 이제 전환해가지고 인근에 이제 기장군과 해운대 송정동에 있는 주민들 18만 명에게 이제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인근에 이제 한 11km 근방에 이제 고리 원전이 있는데 그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검출된 우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지금 현재 해수 담수화 시설이 지금 멈춰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2014년에 완공을 하고 10년 넘게 방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이유를 고리 원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은 주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안전성 우려 때문입니다. 이제 주민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장해양정수센터로 인한 식수 공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좀 제기를 해 오셨고, 이 부분이 실제로 식수로 이어졌을 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 지속된 주민 반발로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실제로는 미국 국제위생재단 의 기준인 247종의 수질 기준 자체를 다 통과를 했다라는 발표와 함께 58종의 이제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도 불검출을 확인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10년 넘게 방치된 상황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처음 설립하기 전에 나누는 과정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었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공업 용수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뭐 다른 좀 효과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환경부에서 부산 기장 해수 담수화 활용 방안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일부는 이제 고리 원전 발전소 그리고 저 동부산 반도체 소재 부품 소부장 특화 단지에 공업 용수로 활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R&D 시설 그리고 비상 용수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공업 용수로 할 경우에 그 용수 식수를 이제 전화 해수 담수하는 이제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전기료가 가장 큰 부분인데 이 전기료 인하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에서 지금 추가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올해 4월달에 이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부산시에서 동부권 이제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용역, 그리고 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 용역, 이 두 가지 용역을 통해서 지금 환경부와 좀 협의를 하고 앞으로 이제 실효성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이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 자체가 부산시와 그리고 환경부 산하의 기술원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이제 환경부가 소유권을 가진 후 무산 양려해달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환경부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바로 소유권을 가져가기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료를 포함해서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한 문제가 모두 소유권에 따라서도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좀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반도체라든지 공업용으로 쓸 경우에 이런 식의 어떤 뭐 식수보다는 좀 덜하겠지만은 정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있는 물을 쓰면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수 같은 경우에는 식수로 그리고 공업용수로 사용하기도 그 해수 자체로 가지고는 부적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삼투압 기법으로 해가지고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전기료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만약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공업용수라든지 식수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톤당 한 328원 정도의 그 비용이 산정이 되는데, 현재 여기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나오는 공업용수를 정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톤당 1,400원에서 1,500원까지 이렇게 비싸게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료 인하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 공업용수를 활용하는 방법에서도 좀 큰 난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를 공업용수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담수의 경우에 굳이 이 시설을 돌려가지고 안 하고 그냥 담수를 그냥 쓸 수도 있는데 이왕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활용 방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질문을 한 건데요. 네, 물론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이제 뭐 행정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었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립한 기관이다 보니 이 부분이 이제 방치를 하는 것이냐 폐쇄를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10년 가까이 가동이 되지 않은 상태로 멈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투입했던 예산에 대한 부분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노후화가 되게 방치를 하는 것보다 폐쇄하는 것이 빠를지 혹은 이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게 할 것인지 혹은 주민 설득을 통해서 이 담수에 대한 부분이나 해양 정수센터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나 공론화 과정이나 시에서도 환경부와 함께 결론을 좀 내려줘야 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소유권이 결정이 되지 않았고 부산시하고 환경부가 니밀락내밀락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에서는 이제 부산시가 소유권을 가져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상태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유권을 가지고 오려면은 무상으로는 힘들고 유상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 해양정수센터가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년에 여기 들어가는 관리비만 지금 6억에서 7억 정도 됩니다. 예, 그 부분을 계속 시가 부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또 있는 상황에서 그 유상으로 가지고 오기는 지금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정확하게 입장이 뭡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소유권을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하고 무상 양려를 해줘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운영비 자체, 유지 관리비 자체도 매년 높게 들지만 지금까지 10년 동안 들어간 돈만 해도 35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책임도 함께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시작 전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지금은 행정적인 책임과 함께 좀 미래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보입니다. 감천항을 출발해 흑산도로 향하던 부산 선적 139톤급 어선 제22 석용호가 여수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사고 선박엔 1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석용호 침몰과 같은 어선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1월 제주역에서 침몰해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금속어 사고를 포함해 지난해에만 어선 사고로 119명이 숨지거나 실종돼 전년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어선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인명피해는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아무리 많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결국은 그것들이 현장에서 소화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하죠. 네, 여수해역에서 사고가 나고 그래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12일이죠. 제주 어선 사고가 또 났습니다. 어선 사고가 너무 작게 일어나는데 왜 이럴까요? 지금 2월에만 해도 벌써 3차례 어선 사고가 있어 왔습니다. 해수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봄철이 다가오게 되면은 안전대책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성어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마다 안전대책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사고가 많다라는 것은 무용지물에 가까운 대책이다라고도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질타를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사실은 침몰 이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결과는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고 이후 수협에서는 이 안전사고에 대한 릴레이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흘 뒤 이렇게 사고가 다시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행안부와 이제 해수부가 본격적으로 안전점검을 다시 짚어야 될 때라고 보입니다. 작년 한 해의 경우에 이제 인명사고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119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인명사고가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게 해상의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보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또 이렇게 종사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안전교육 미비 등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해 3월 달에도 저 한 달 동안 저 사고가 이제 5건이나
어선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해수부에서도 지난해 5월 달에 어선 관리 안전 관리 대책을 지금 발표를 해서 그 어선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강화를 했지만 지금 그 올해 초에 벌써 이제 3건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이라든지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 그리고 선박에 이제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 안전 관리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 의원님, 그러니까 어선 사고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고 좀 짚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선 사고가 나도 뭔가 대처가 있으면 인명사고는 줄일 수 있는데 이 부분 좀 같이 얘기해 주시죠. 뭐 사소한 습관이 이제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그 부주의가 되고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비극의 연속이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 정부 뭐 당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어업인 자체도 이제 좀 보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통렬한 각성이 좀 필요하다라고는 보입니다. 뭐 사실상 기상 악화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상 악화 시에 무리한 조업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선원의 이제 상무 위반이나 경계 소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해서 노후 전선이나 기관 관리 부실이라든지 또 구명조끼를 미착용하는 사례에서도 이러한 인명 피해가 더욱 급증하는 부분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가까운 이유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기본적인 구명조끼의 착용이나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 대피에 대한 교육,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국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당국은 여러 차례 이 대책에 대한 부분, 안전대책을 내놓기는 합니다만 그때마다 일시적인 효과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결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보다 좀 실효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일단 대책 내용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효과 같은 것도 이야기해 주시죠. 작년 5월 달에 해수부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들이 이제 조업 관리에 대한 강화 대책, 그리고 사고 판단 정확도, 그리고 사고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어업인 행동 변화 적응 유도, 그리고 안전한 어선 건조 이렇게 4개 분야에 이제 11개 세부 과제를 담았는데 최근에 또 이제 2025년 올해 2월 달에 행안부에서도 2월 5일 날 해양 선박 사고 원인 분석 및 인명 피해 방지 대책을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불법 출항 어선의 업 정지에 대한 기간을 최대 30일로 한다. 이런 것들과 이제 소형 어선에 대한 운행 자격 제도, 그리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그리고 조난 자동 신고 장치 개발 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그 방안들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매뉴얼이라든지 그리고 관리 감독 강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속에는 정부에서 대책을 조금 여러 가지를 해서 내놓았는데 결국 실제로 그 활동을 하시는 그 업 종사자분들은 생계 문제도 있고 또 이익 문제도 있으니까 안 지킨다. 그럼 결국은 관리 감독이 문제인데 이 부분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크게는 인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과 관리적 요인으로 좀 나눠서 보완책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중앙정부만의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어업에 종사하는 주요 지자체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과 권한이 좀 확보가 돼서 그 안전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인력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선원의 상무 위반이나 그리고 안전 소홀에 대해서 경계 소홀로 인한 해양 사고가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에 대한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기술과 조금 더 결합해서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출항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판단이 될 수 있게 뭐 AI를 도입을 한다든지 혹은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가 이제 직접적인 인적 개입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과 이번에 행안부와 해수부에서 내놓은 것처럼 그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위반했을 때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으로도 강제성은 좀 이끌어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기상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최근 이제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것들을 좀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할 필요가 또 있고요. 그리고 어선 자동화나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동 조타 시스템이라든지 위치 추적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조업할 수 있는 이런 활동 반경들이 계속 시시각각대로 이게 변하기 때문에 안전한 조업지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안내하는 그런 것들도 국가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지 이런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부산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하구는 한 해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감천문화마을을 찾으면서 주민들이 과잉 관광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방문 시간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등이 들어서게 될 2기대 예술공원 조성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예술공원에는 국제아트센터, 오륙도 아트센터 등 3개 거점이 조성되고 이곳에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등 국내외 작가 전시관 7곳이 들어섭니다. 작가 전시관은 오는 3월부터 공모에 들어갑니다.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옥살이까지 한 78살 최말자 씨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씨는 18살이던 지난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는 13,657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225명이 많은 수치로 순유출된 인구의 68.6%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떠났고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 50대 순으로 순유출률이 높았습니다. 부산 지역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어린이 1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교육청에 수사 의뢰를 받아 소재 확인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부산 지역 공립초등학교 296곳의 신학기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 900명 가운데 13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잦아진 어선 사고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온갖 위기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무리한 조업, 선원들의 고령화, 안전불감증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